네,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27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8시에 카카오TV, 유튜브,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플랫폼에서 방송 시간대인 저녁 8시에 조던 HD로 검색해 보시면 라이브 방송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도르트문트에서 뛰고 있는 엠네찬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도르트문트가 금요일날 경기가 샬케 레이브 데비가 있었는데 그 경기 전에 검사 받은 거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뛰지 못했고 이 독일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현재는 격리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전북 현대 이동국 선수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한때 최고의 축구 선수이자 K리그의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우는 이동국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라운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23년간 프로축구 선수로서 활약을 이제 마치고 제2의 인생을 선언한 이동국은 28일 날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은퇴 기자회견을 갖고 K리그 최종전인 11월 1일 선수로서 마지막 경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동국은 지난 2009년 전북 현대에 입단해서 K리그 우승 7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 1번, 이렇게 말고도 다른 또 이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고, 제2의 전성기를 한국에 돌아와서 구축하면서 전북 현대와 함께 K리그의 살아있는 전설로 맹활약을 했습니다. 네. 이동국 선수가 은퇴를 선언했고, 사실 이건 갑작스러운 건 아니고, 하겠다. 빠르면 이번 시즌 끝나고 할 것 같고, 늦어도 다음 시즌 끝나면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번 시즌 끝나고 은퇴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모라이스 감독 나가면 한 번 더 이제 감독과 이야기를 해보고 그때 선택해도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겠죠. 네, 남들이 은퇴에 대해서 본인만큼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일 많이 하지. 그렇다 보니까 왈가왈부할 수는 없고 잘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인천 유나이티드가 저번 주말에 펼쳐졌던 K리그 26라운드 한 경기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네, 그 26라운드에서 부산 아이파크를 꺾고 2대1로 꺾고 잔류의 희망을 이어나갔습니다. 아직 인천은 최종전 마지막 경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날 경기는 인천에게 있어서 패배한다면 강등이 확정되는 경기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승리가 필요했고 중요한 경기였으며 부산 또한 이번 경기로 인해서 승리를 거둔다면 잔류를 확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기 내내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던 양팀이 전반전이 끝나기 직전에 부산의 이동준이 헤더골을 성공하면서 원정팀 부산이 1대0으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진짜 리 없어 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조합파탄 오자마자 아픈 기억이. 진짜 리 없어님 또 오시자마자 네, 10개 후원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그래서 1대0으로 이제 부산이 앞서 나가게 되었고 인천의 교체 선수 김대중이 이제 헤더로 득점을 하면서 경기를 또 원점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 정동윤이 그 헤더골이 들어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왼발로 슈팅을 했는데 그 슈팅이 살짝 굴절이 되면서 이제 인천의 득점이 이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인천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막아냈고 부산은 어떻게든 이제 동점이라도 가져가서 상황을 뒤집어 보려고 했지만 네, 뒤집어지지 않았죠. 네. 특히나 이제 아까 좀 전에 언급했던 이 발렌시아와 엘체 경기, 그 다음에 부산과 인천의 경기, 비슷한 점이 있다면 엘체도 2부 리그에서 승격한 팀이었고 이 부산도 이제 2부 리그에서 승격한 팀이죠. 근데 결과는 이제 양 팀이 다르게 가져가긴 했지만 아무튼 이날 발렌시아의 후반 20분 이후의 경기
그 다음에 이 인천과 부산의 통째로 이제 경기 봤을 때 정말 간절함이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뭐 특히나 인천과 부산이 더 간절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제 그래도 라리가는 조금의 이제 기간이 남았다고 할 수 있겠죠. 좀 그래도 아직은 초반까지는 아니고 초중반까지는 왔는데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는 정말 이제 남은 한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진짤리 업소님이 부산은 잠그기 하지 마라. 닭공해라. 원래 이부 리그에서 그런 모습이었죠. 이부 리그에서는 좀 이부 리그에서도 수비력이 뛰어난 팀은 아니었지만 공격력으로 이제 씹어버리다 보니까 승격을 했는데 뭔가 그 이부 리그와 일부 리그 간의 간극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수준차도 존재를 하고 다만 저는 그래도 부산이 항상 좀 하위권 팀이라고 생각하고 하이 스플릿을 갈 수밖에 없는 팀이라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내가 그 부산을 조금 자꾸 좋은 팀이라고 자꾸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 평가가 중요하진 않지만 부산 경기 볼 때마다 아무래도 내가 이동준을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네, 이동준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좀 뭔가 좀 잘할 수 있는 클럽 같거든요. 왜냐면은 그 부산에 있는 이 신진 세력들,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 아니면 새로운 선수들, 새롭게 주전을 먹는 선수들, 우리가 흔히 뭐 원래 알고 있던 기존에 부산 하면은 생각나는 이름들이 있거든요. 원래 한지호나 이런 선수도 있어요, 원래. 근데 이제 잘 버티지 못했고, 뭐 새롭게 좀 팀을 계속해서 중간중간, 이게 좀 잘 준비를 해서 시즌 끝까지 기본적인 플랜 A로 가면서, 그 다음 플랜 B가 간간히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원래 기존에 있던 부산에 좀 버팀목이라 했던 선수들도 이제 몇 명은 떠났고, 선수들 좀 바뀌었고 하면서 항상 이제 승격팀들, 이런 팀들이 갖는 고충이죠. 그래서 이제 승격하고 올라오자마자도 바로 이제 내려간 팀들도 이제 우리 프리미어 리그에서 많이 봤고. 그래서 어려워요. 축구가 이제 빅리그 이런 데도 어렵지만 K리그도 보고 있으면 애정 갖고 보고 있으면은 다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이 팀도 잘 나가는 저 팀도 울산 보세요. 울산이 지금 시즌 몇 패지? 4패째인가? 이번 졌으니까. 시즌 4패면은 사실 잘한 거기도 한데, 지금 마지막 한 경기 남겨두고, 근데 이제 그 욕먹는 또 상황이잖아요. 네. 그 각각의 팀들이 갖고 있는 그 상황이 있거든. 남들은 야 시즌 동안 막 20몇 경기 하는데 4패 당하면 그렇게 많이 안 당한 거 아니야? 2위면은 근데 아직 뭐 이제 우승 경쟁도 안 끝났다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 가지고 있는 그 팀들의 이제 상황이 있으니까. 투자한 돈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각각이 다른데 뭐 부산도 비슷해요. 하위권 팀이긴 하지만 그 팀마다 고충들도 다 있고 네. 그런 맛에 보는 거야. 그런 맛에. 왜냐면은 아무리 우리가 프리미어 리그를 그렇게 내 감정을 넣는다고 해도 이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학연, 지연, 혈연은 이길 수가 없다니까. 그 중에 이제 뭐 학연도 엉킬 수가 있고 왜냐면 이제 뭐 지역 학교 나온 이제 선수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그런 맛을 보는 거죠, K리그는. 울산 팬인데 감독 좀 꺼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조철 실튼 간에 그 김도훈을 가야지. 뭐 지금 이제 한 경기 남았는데 여기서 뭐 잘라도 지금 만약에 감독을 자를 수 있는 클럽이 있다면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전북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전북도 자르면 안 되는데 왜냐면 이제 그래도 거기는 이제 김상식 코치가 가지고 있는 힘이 좀 세니까 그 팀도 잘 파악을 했고 근데 지금 김도훈이 나가버리면은 그거는 좀 너무 약간 여파 크지 않을까. 아무리 뭐 김도훈이 싫던 좋든 뭐 그걸 떠나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상황이. 그냥 울산 입장에서는 기적이 나오길 바라야 되는 거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죠? 원래는 울산이 그 전북이랑 경기를 하기 전에는 승점이 같았어요. 골 득실에 앞서가지고 1위였는데 이날 경기를 지면서 1대0으로 지면서 이제 승점 차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기적이 정말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나마 가끔 이럴 때 좀 뭐랄까 저는 상하이 스플릿을 사실 지금도 선호하진 않아요. 많은 제가 제 생각을 말하면 비판받겠지만 저는 지금도 플레이오프를 좋아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지금도 옛날에도 그랬고 근데 이럴 때 상하이 스플릿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래도 이제 상위 스플릿 팀끼리 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 상위면은 자기의 축구를 다 하는 팀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좀 기적 같은 확률이 나오기에는 풀리그로 이제 하이팀 만나는 것보다는 좀 상황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상위 스플릿, 하이 스플릿 하는 거 지금도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요럴 때는 좀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만약 김도는 올해 나간다면 감독 후보로 누가 했나요? 최용수? 나는 최용수가 왜 감독 후보로 자꾸 얘기 나오는지 모르겠네. 그 얘기, 최용수 나쁘다는 게 아니라, 최용수 리그 우승도 해보고, 뭐 이제 뭐, 중국에 또 진출해가지고 돈도 많이 또 벌으셨고,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거니까. 꼭 돈 많이 벌었다는 게 나쁜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니까 돈을 많이 주지. 근데, 최용수 감독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 최용수 감독도 결국에는 이제, F서울에서 나오게 되는 과정이, 순탄치만 않았거든요. 뭐, 최용수 감독이 뭐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감독 스타일이, 뭐랄까 좀,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실 뭐, 그, 퍼거슨 감독도 한 팀에 감독이 4년 이상 있으면은 매너리즘이나 뭐 상황이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빠진다. 약간 이렇게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변할 수 있다라고 할 수 했는데 그 말이 딱 맞았던 게 최용수 감독이에요. 그 카리스마 있게 좀 선수들을 진두지휘하면서 이제 풀고 가는데 그런 게 이제 초반에 잘 먹히죠. 네, 초반에는 솔직히 잘 먹히는데 이제 점점 이제 이 감독의 스타일들을 이제 선수들이 파악하게 되다 보면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요령이 든다고. 사람들이 다 똑같죠.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점점 사람들이 바뀌게 되는데 요령이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 감독이 어떻게 할지를 예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팀의 퀄리티가 점점 좀 좋아지긴 어렵다라는 거죠. 솔직히. 물론 이제 뭐 지금은 상황은 FC 서울보다 울산 현대가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런 팀이죠. 그 팀 자체도 좋은 팀이에요. 울산이 서울보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번에 만약에 울산이 우승을 못하면 중공업에서 다시금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줄까? 이렇게까지 국내 선수들도 국대급 거의 반 정도 이상 국대급으로 이렇게 꾸릴 수 있게 잘 지원해줄까? 라는 생각을 다 할걸요? K리그 보는 분들이라면? K리그 보는 분들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누가 봐도 울산이 우승하려고 마음 먹은 이런 지원을 해준 거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시즌 막바지에 막 선수들이 연달아 사고치고 막 이럴 줄 몰랐지. 그 사고라는 건 이제, 뭐, 볼티스의 퇴장이나, 뭐, 비온 존슨의 발꿈치 킥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막 멘탈 터져가지고, 그게 선수들이 멘탈 터져서 그런 건데, 감독도 멘탈 터질 거예요. 내색만 좀 안 할 뿐이지. 그리고 최근에 김도훈 인터뷰 하는 거 보니까 내색 안 하는 것도 아니더만. 빡이 쳤더만. 기자들도 왜 빡이 쳤는지 모르겠는데, 기자들이야, 뭐 이렇게 좀 솔직히 사고 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야 막 기사 쓸 거리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뭐 K리그 씨 팬질 하면서 기자 하는 거는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김도훈한테 그런 질문 했더라고요. 최근에 기사 보니까. 당신이, 본인이, 이 울산 현대라는 팀을 이끌 만한 자질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느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나도 그 질문 보면서, 아, 저렇게까지 말하나? 솔직히. 아니, 왜냐면은, 감독, 이제 기자회견을 하러 왔어. 그래, 뭐, 패배했어. 감독 기분 안 좋겠지. 그래도 뭐, 일단은 가긴 가야 되니까. 이, 기자회견은 사실 의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좋은 편이에요. 왜냐면 다른 나라들은 이제 패배해도 선수가 가서 인터뷰하거나 감독이 가서 인터뷰하는데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 이해해 주거든요. 패배하면 이제 좀 기분 안 좋을 텐데 좀 불이 그렇다 해가지고 이긴 팀만 좀 위주로 하잖아요. 외국은 다 진 팀도 해.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하는데 이제 그날은 이제 워낙에 중요한 경기였고 정말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울산 또 홈이었잖아요. 심지어 하다 보니까 이제 울산 팬분들도 좀 많이 화가 났고 기자들도 뭔가 좀 센 질문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약간 이슈거리다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이런 울산현대라는 팀을 이끌 자격이 있느냐, 자질이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뭐 김돈이 뭐
나에 대해서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그 다른 기사들 원문 같은 거 이제 좀 읽어보면은 빡이 쳐가지고 많이 누르고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요즘에는 나는 옛날에 좋은 감독은 난 옛날에 내가 그 좋은 감독이라 생각했던 감독들은 외국인이건 국내 감독이건 좀 뭐랄까 이 전술을 잘 짜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렇게 이런 이제 뭐 대응 방안을 이제 뭐 말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저는 제일 먼저 생각한 건 돈이 많건 적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수들 안에서 그 전술을 짜야 된다. 그러니까 내 전술에 선수 맞추는 게 아니라 선수에 맞춰서 전술 짜고 내 전술에 맞추고 싶으면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2년차 때나 3년차 때 한두 명 교체되면서 원래 이 감독님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야 된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조금 바뀐 게 좋은 감독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대응 방안. 그러니까 저쪽에서 먼저 뭐 교체 선수를 넣던 전술을 바꾸던 이렇게 바꿨을 때 그 상황에서 어떤 거를 최우선으로 해야 되고 어떤 걸 최선으로 해야 되는지를 빨리 평가할 수 있는 사람. 그렇다 보니까 뭐 이제 뭐 우리나라 감독들뿐만 아니라 해외 리그에서도 뭐 지금 당장 아까 얘기했던 이강인을 쓰는 하비그라시아 감독도 욕먹는 이유가 왜 이렇게 늦게 넣냐? 이강인 이날 경기 봐라. 얘 나와서 얼마나 잘했냐? 했는데 이제 하비그라시아 감독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걔도 할 말 없을 거예요. 왜냐면 늦게 넣었으니까. 근데 잘했으니까 이강인이. 그런 것처럼 좀 너무 빨리 가져가는 것도 성급한 거고 너무 늦게 가져가는 것도 이제 약간 게으른 거죠.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 감독이 그걸 판단하라고 있는 건데 사실 그걸 잘 판단하는 감독이 많겠습니까? 솔직히. 네. 그리고 이날도 준유하고 이동경 말씀하신 것처럼 교체하는데 우리도 그날 경기 보면서 뭐지? 이건 어떤 느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지? 준유하고 이동경? 내가 계속 말했어요. 준유가 그때 내가 뭐라 말했는지 똑똑히 기억나는데 준유가 지금 지쳤지. 선발로 나왔지. 나이 많지. 뭐 그러다 보니까 뭐 힘든 거 알겠는데 그걸 떠나서 준유는 한 번의 찬스가 오면 각도가 어디에 있건 간에 골대로 찰 수 있는 선수다. 그럼 세컨볼이 떨어지건 어떤 상황이 나오건 그런 이제 찬스가 한 번 나왔을 때 그거를 이제 넣으면 지고 있지만 무승부가 될 수 있는 거고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죠. 네. 어려운 거 아는데 김도훈은 이게 어려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야 김도훈이 저번 연도에 비하면 올해는 잘하고 있어. 그런 느낌이 없어요. 나도 울산 팬이 아닌데 느껴지는데 울산 팬은 오죽하겠냐고. 울산 팬은 솔직히. 그리고 다 똑같이 생각할 텐데 올해 김도훈이 우승 못하면 내년도 못해요. 네, 내년도. 이거는 그 뭐 투자에 대한 아까 그런 얘기와도 이제 연결되는 건데 올해만큼 진짜 투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뭐 선수들도 이제 뭐 한 해 한 해 넘어가면 특히나 노장 선수들 지금 뭐 울산에서는 노장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뭐 이청용도 사실 뭐 노장이라고 봐야 되고 신진호도 뭐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경기는 꽤 많이 뛰는 선수들이에요. 그런 선수들이 이제 뭐 다음 시즌에도 몸을 잘 관리해서 좋을 수도 있지 폼이. 하지만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또 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니까 되니까 이제 올해 안 되면 저는 이제 김도훈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난 국내 감독으로는 제가 아까 좀 약간 옛날 스타일이라 한 번 좋아하면 좀 끝까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난 국내 감독에서 울산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솔직히 지금 K리그 감독하고 있는 사람들 다 포함해도 신통밖에 없다 생각해요. 저는 온리 우리나라 빅클럽 정도면 신통이다 무조건. 전북 울산은 감독 바뀌면 전북은 솔직히 김상식 감독 해도 돼요. 감독이 아니지 코치가 해도 돼요. 거기는 김상식은 전북이 정말 오래 있었고 뛰었고 하다 보니까 그 형님은 그냥 거기 해도 돼. 근데 울산은 감독 바꾸면 외국인 감독 쓸 거 아니면 무조건 신태용. 그럼 이제 신태용 인도네시아 감독하고 있지 않냐? 위약금 줘야지. 조서라도 데려와야지. 아예 조선 신태용 감독은 나는 진짜 좋은 감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신태용 감독에게 그 뿅 간 스토리가 있어요. 내 신태용 감독의 뿅 간 스토리는 그 신태용 감독이 연령별 대표팀, 그러니까 국대 말고 이제 청소년 대표팀 이제 감독할 때 그때 이제 다른 이제 선수들이 이제 이야기했던 건데 그 신태용 감독이 다른 코치진들은 이제 뭐
이렇게 전반전 끝나고 오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선수들도 사실 좀 안 풀리면 화 짜증도 나고 하다 보니까 마인드 컨트롤하기도 힘든데 이제 신태용 감독이 그때 감독했을 때는 오히려 신태용 감독이 전반전 끝나면 누우라고 눕고 싶으면 눕고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음악 듣고 싶으면 음악도 들어도 된다 심지어. 근데 내가 뭘 말하려고 할 때 내가 이게 이 지시사항을 전달할 때만큼만 나한테 길을 열어달라고. 그 이후에는 너희들이 뭐 내가 있든 없든 간에 편하게 누워 있어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된다. 그런 예의 같은 거 차지 말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뭐 신체를 컨트롤하는데 뭐 시간을 쓰든가 정신적인 마인드를 컨트롤하는데 시간을 쓰든가 하는 건 자기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게 약간 좀 그 연령별 대표팀에 맞는 이제 지도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자기도 평생 축구하면서 그런 거를 바꾸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또 그런 거를 습득하기도 쉽지도 않아. 왜냐면은 자기들도 예전에 정말 그 나이 많은 감독들 좀 꼰대 스타일의 특히나 또 신태용은 성남 출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바라보면 사실 따라하고 싶지 않아도 따라하게 되는데 신태용은 정말 약간 좀 생각이 트인 사람이에요. 트였다 하죠. 우리가 트였다고. 생각 트인 사람이라 조금 이런 특히나 울산은 제가 울산의 신태용 감독을 추천하는 이유는 울산 현대고라는 명문 이제 또 이제 울산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학교잖아요. 뭐 수원에는 메탄고가 있고 F서울이 어디지? 오산고인가? 그리고 뭐 이제 포항도 포철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 것처럼 좀 그런 또 어린 선수들 잘 끌었을 수 있고 좋은 선수들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이 유스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그냥 내 팀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무조건 저는 신통 빠예요. 네. 지금도 신통 빠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 왜 하냐면 어차피 저는 뭐 똑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울산하고 전북은 결과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나는 만약에 울산이 우승해도 김도훈은 나갈 거라 생각하고 전북이 우승해도 모라이스는 나갈 거라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똑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우승하건 나는 감독은 다 교체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모라이스도 뭐 지금 마지막 이 시점에서 잘하고 있긴 하지만 뭐 계약 연장할 것 같지는 않고 김도훈도 지금 이 상황에서 기적적인 그 역전 우승을 한다 해도 지금 뭐 계속 보여준 감독의 퀄리티가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스스로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결과는 다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강희 감독님은 절대 울산에? 모르지. 최 감독님도 뭐 지금 뭐 중국 팀에 있는 거니까. 근데 그 팀에 좀 더 있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거기가 조건이 되게 좋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네.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는. 네. 국내 P급 감독이 너무 적지 않나? 그쵸. 이제 지금 K리그도 이제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K리그 감독을 하려면 P급 자격증이 있어야 돼. P급이라는 거 이제 P급 자격증이 있으면은 뭐 어디든 다른 국가대표팀 감독을 할 수 있는 건데 뭐 우리나라 감독이 이제 아시아권을 제외하고 나서 뭐 국가대표 감독을 할 일은 없고 할 일 없고 그래서 이제 P급 감독 때문에 뭐 바지 감독했던 그 기간도 있었잖아요. 네. 팀들이 바지 감독들을 세웠던 이제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급하게 P급을 우리나라에서만 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피파 축구연맹 거기 가입되어 있는 나라라면 이 P급 자격증을 다 딸 수 있어요. 그 나라 스타일대로. 그래서 뭐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막 따오는 경우도 많다 하더라고요. 영어는 좀 돼야겠지만. 그래서 뭐 근데 이제 그래도 좀 외국에 유럽에 P급 자격증 있는 감독들 보면은 다 네. 유럽에서 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배우는 것들이나 거기 습득하는 것들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커리어지 뭐 자기 커리어. 그래서 예전에 안드레가에서 P급 달지 않았는데 딴 나라 가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딴 나라 가서 따는 한국 감독들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급하게 좀 필요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제 급하게 필요하다라는 건 감독을 하고 있는데 P급이 없어가지고 이제 뭐 따라갔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캐리 감독을 하고 싶으니까
뭐 다른 데서도 항상 말씀을 하더라고요. 감독하는 게 한국에서 쉽지가 않다. 그게 뭐 1부 리그건 2부 리그건 그 정말 몇 안 되는 팀들 안에서 이제 감독 한 명이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격증 필수죠 뭐. 지금 뭐 연맹에서 필수 해놓은 거고 또. 아무튼 네. K리그 얘기는 잠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꼬리엘레 델로 스포르트와 인터뷰한 콘테 감독은 현재 인터밀란에는 미드필더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콘테는 이 수비 앞선에서 선수를 보호할 수 있는 더 많은 미드필더를 원하고 있고, 현재 상태로는 경기를 뛰는 3명의 미드필더 중에 그 누구도 인터밀란에서 고정적으로 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인터밀란의 전술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측면에서는 도움도 될 수 있겠지만, 너무 선수가 경기 때마다 자주 바뀌는 만큼의 관리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조직력을 저하시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10월 5일날 이적 시장이 마감되기 전까지 콘테는 계속 언론과 인터뷰할 때마다 캉테가 필요하다. 캉테가 필요하다. 우리 팀에는 캉테가 필요하다. 라고 미친듯이 말을 했지만 결국 인터밀란 안 사줬고요. 첼시도 팔 마음이 없었죠. 엄청 비싸게 불렀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스날의 토마스 파티와는 다르게 인터밀란은 그렇게 캉테를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네. 비쌌으니까. 토마스 파티도 바이아웃 질렀으니까. 현재 인터밀란의 미드필더 자원들은 8명이 있어요. 그 중에 2명이 임대를 갔고요. 4명은 센시, 비달, 바렐라, 브로조비치 다 국대예요. 네. 정말 이 선수들 이름만 들어도 이탈리아 리그 안에서 탑급의 미드필더로 불리우는 선수들인데, 그런데도 우리 팀에 미드필더가 없다. 수비 앞선에서 보호해줄 선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물론 감독이 선수 욕심 많은 거야. 이해는 하죠. 특히나 인터밀란 같이 정말 우승을 노려야 되는 팀. 아마 더 눈치 보일 거예요. 왜냐면 AC 밀란이 요즘 너무 잘하잖아요. 진짜 정말 잘한다라는 표현으로는 좀 어렵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말하자면 존나 쩔죠. 요즘에 AC 밀란이. 그렇다 보니까 인터 밀란도 돈을 안 쓴 것도 아닌데 투자는 항상 계속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이 투자한 만큼 뭔가 결실이 없다라는 느낌이 나니까 더 비교 대상으로 분류돼가지고 욕을 먹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맨유의 골키퍼 로메로죠. 이 로메로가 SNS를 통해서 이 스쿼드 탈락을 접했다고 합니다. 맨유의 로메로가 여름 이적 시장이 닫힌 후 솔샤르의 이 맨유 프리미어리그 스쿼드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외질된 거죠, 외질. 네. 심지어 그는 이러한 사실을 SNS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고요. 네. 올해 33살인 로메로는 지난 8월 유로파리그 8강 때 코펜하겐전을 마지막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강전이었던 세비야전에서 벤치를 지키자 오프시즌 동안 아예 남미로 돌아와서 새 팀을 물색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번 시즌 들어서 그는 데이아 그리고 핸더슨에 밀려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그 둘에게만 밀린 것도 아니고 상황 자체가 조금 많이 안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심지어 팀에 합류한 뒤에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하고 있는 리 그랜트에게도 밀려서 챔스 스쿼드에도 들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 이적 시장이 마감되기 전에, 여름 이적 시장이 마감되기 전에 막판에 에버튼에서 로메로를 임대로 데려오고 싶다. 그리고 이제 로메로의 주급도 부담을 하겠다라는 이제 임대 제안이 있었는데, 그 제안을 맨유가 거절했어요. 오히려 로메로는 가고 싶었는데 맨유가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로메로가 화가 많이 났죠. 근데 지금 로메로의 상황이 다음 이적 시장, 겨울 이적 시장 열리기 전까지는 리그와 챔스를 뛸 수가 없습니다. 근데도 맨유는
2021년까지 계약되어 있는 로메로를 그냥 꽁돈을 주면서 데리고 있고 싶어 한대요. 하다 보니까 네. 진짜 좀 안 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제가 봤을 때는. 화가 나지 않을까. 왜냐면은, 아니, 에버튼에서 주급을 맨유 보고 내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내겠다. 안첼로티가 난 픽포드를 못 믿겠다. 좀 로메로 쓰고 싶다 하면서 데려가고 싶다고 하는데, 맨유가, 우린 싫은데, 우린 그냥 데리고 있을 건데?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최근 로메로가 맨유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으며 자녀 연봉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겨울 이적 시장에 계약을 해지한 후에 팀을 떠나고 싶어하고 아르헨티나에서 잉글랜드로 다시 돌아온 뒤에 현재 자가 격리 중이었던 로메로는 이러한 상황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 솔샤르 아니면 우드워드와 만나서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메로 입장에서는 자녀 연봉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냥 해지해달라. 상호 해지하겠다. 좀 풀어달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로메로한테 뭐 오퍼 오는 클럽도 있나 봐요. 프리미어 리그나 아니면 이제 미국 쪽에서 조금 이렇게 언지를 주는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뛸 수 있는 클럽으로 좀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와이프도 SNS 통해서 조금 약간 불만을 표출하더라고요. 답답한 상황이다. 뛰질 못하고 있다 하면서 이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킬패트릭이 전하는 토트넘이 이제 이번에 경기 치르잖아요. 이제 프리미어리그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이제 토트넘하고 번니가 치르는데 토트넘하고 번니 앞서서 2시에 웨스트브룸이랑 어디랑 붙던데? 근데 둘 다 관심 없는 팀이 와가지고 웨스트브룸만 기억나네요. 아무튼 이 토트넘이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데 이 토트넘에 관련된 예상 라인업, 그 다음에 팀 뉴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상 현황 등 이제 올라온 글이 있어요. 킬패트릭이 직접 다 얘기한 거예요. 특히나 킬패트릭은 이제 리알 토마스와 함께 이제 토트넘에서 원은 안 돼. 2 아니면 3야. 원은 안 돼. 리알 토마스가 훨씬 더 높아. 하지만 이 킬패트릭도 충분히 이제 유명한 사람이죠. 토트넘에 관련된. 이 무리뉴가 베일에게 두 번째 프리미어리그 선발 데뷔전을 치르게 해주고 싶어할 것 같으며 이 유로파리그 때 린치전에서 60분을 소화했었죠. 베일이. 근데 이제 베일이 그날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하나 하긴 했지만 베일은 스피드적인 면에서 충분히 올라오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저번 경기에서 쉬었던 베르바인이 선발로 나와서 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은돈벨레도 유로파리그 때 휴식을 취했으며 로셀소도 부상 이후 이번에 복귀하면서 이번 경기에서 처음으로 토트넘 팬들이 가장 원하는 미드필더 라인업이죠. 은돈벨레, 호이비에르, 로셀소. 네, 요 라인업을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뉴는 센터백 문제가 제일 골치 아플 것인데 다이어와 탄강가는 부상으로 연속 2경기를 내리쉬었으며 다빈손 산체스는 웨스트햄전 3대3 무승부 경기에서 왼쪽 센터백 포지션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벤 데비스가 저번 경기 때처럼 센터백으로 나설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뭐 벤 데비스에 대해서 이제 무리뉴가 질문 받았을 때 어떻게 말했냐면 벤 데비스 매우 똑똑한 선수다. 그리고 왼쪽 풀백에서 뛸 때의 벤 데이비스, 그 다음에 5백으로 토트넘이 롤을 바꿨을 때의 벤 데이비스, 그리고 3백에서의 벤 데이비스 다 다르다. 하지만 다 다른데 벤 데이비스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어떻게 자신이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수비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선수다라고 이제 엄청 칭찬해 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벤 데이비스에게는 뭐 따로 내가 설명을 해서 수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왼발을 잘 쓰는 센터백이 많지가 않다. 애초에 몇몇 클럽들, 좋은 클럽들은 그런 왼발 센터백을
데리고 있으면서도 퀄리티가 있는 선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공격하려거든 빌드업도 중요하고 그 상황의 위치 선정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벤 데이비스는 어디서여도 좀 잘하는 편이다 라고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 뭐 이 사람이 예상한 선발 라인업은 이거는 댄 킬 패트릭이 예상한 선발 라인업인데 당연히 골키퍼는 요리스, 그 다음에 오른쪽은 맷 도어티, 그 다음에 토비 알도에르트, 벤 데이비스, 레길론. 네.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벤 데이비스가 중앙에서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은돈벨레, 호이비에르, 로셀소 중앙 라인업이 나올 거라 생각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손흥민, 오른쪽에 베르바인, 가운데는 뭐 역시나 케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예상을. 라인업은 1시간 전에 나옵니다. 진짜 라인업은. 이거는 킬 패트릭이 예상한 거고 이제 무린뉴의 라인업은 1시간 전에 나오니까 3시쯤에 네,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 경기 이제 번니랑 토트넘 경기 입중계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제 사실 다른 한국 선수면은 내가 항상 말씀드려요. 1시간 전에 라인업 보고 선발 아니면 안 하고 선발 나오면 하겠다는데 손흥민은 그런 생각을 사실 할 필요는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막 내가 그거를 진짜 높게 사는 거야. 내가 진짜 손흥민 1년차 때 정말 많이 비판했어요. 왜 저기서 저러고 있냐 손흥민이. 이해가 안 된다. 독일에서 뛰었으면은 훨씬 더 많이 뛰었을 테고 아니면 독일 내 다른 팀으로 그때 막 볼프스부르크 간다고 했었거든요.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뛰는 거 보고 싶다 했는데 그래서 손흥민 좀 아쉽다 이 생각 많이 했거든요. 진짜로. 근데 이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지. 진짜 잘할 줄 몰랐고 그리고 내가 지금 더 손흥민을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황희찬, 황의조, 이강인 우리가 그래도 해외파라고 보는 선수들 그리고 해외파에서 황의조도 보르도 잘 적응하면서 더 많이 기회받지 않을까. 황희찬도 나겔스만 감독이 직접 데려온 선수고 뭐 나는 희찬 스타일 막 이런 거 막 유튜브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겔스만도 계속 뭐 황희찬에 대해서 칭찬 많이 하다 보니까 나도 라이프치 가자마자 주전 먹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이강인도 처음부터 주전 나오길래 쉣 올해는 막 개쩔 것 같은데? 올해는 막 주말마다 축구 뭐 봐야 되는 뭐 걱정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막상 뚜껑 여니까 손흥민은 완전 붙박인 거야. 손흥민만. 해외파 중에, 유럽파 중에. 그렇다 보니까 프리미어리그 원래 자체가 좀 주전 먹기 빡센 리그고 응? 좀 어려운 리그인데 여기서 이렇게 손흥민이 계속적으로 거기 경기 나오면은 어떻게든 이제 황인범도 붙박이잖아요. 지금 3대 리그, 4대 리그 그런 리그 얘기하는데 갑자기 러시아가 왜 나오니? 눈치 챙기세요, 눈치. 지금 4대 리그, 5대 리그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 러시아 리그 왜 나오는 거야? 러시아 아는 사람 있어요? 아무튼 네. 손흥민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요즘 들어 더 느껴요. 주말마다. 네. 요즘에 더 느껴요. 주말마다 진짜. 이게 진짜 해외 나가서 유럽 나가서 주전 먹는 게 진짜 빡세구나. 그냥 그 주전 먹는 것만 봐도 좋은 이유가 있구나. 생각 들더라고요. 황인범 솔직히 말하면 잘하긴 해요. 진짜. 저도 근데 황인범 얘기를 왜 안 했냐면 여기서는 언급하기 좀 어려운 리그고 근데 황인범 최근에 이제 루빈카잔이 제니트 이긴 것도 알고 있어요. 네. 제니트는 완전 러시아에서 초강팀인데 잘하고 있다는 거지. 다음 소식은 아시아 쪽 선수들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아시아 이제 우리 한국 선수들 얘기하다가 또 아시아 선수 소식인데 누군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얘가 어디 K3 리그에 있는지 어디 이제 어디 나라 리그인지 모를 수 있는데 말레이시아 18살
유망주가 벨기에 리그 진출 후에 처음으로 1군 매치데이 스쿼드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벨기에 1부 리그에 있는 코르트레이크라는 팀에서 뛰고 있는 말레이시아 유망주 루크먼이라고 하는데, 이 선수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서 이 벨기에 리그 명문 클럽이죠, 안더레흐트와의 경기를 대비한 1군 매치데이 스쿼드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 구단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 알려졌고, 이 코트레이트 팀은 안더레흐트와의 경기가 저번 주말에 열렸어요. 결국 안더레흐트에게 3대1로 패배를 당했고, 했지만서도 이 18살짜리 선수는 이날 안더레흐트와의 경기 78분에 출전하면서 리그 데뷔하는 감격스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선수 검색해보면서 우리나라의 뭐 이승우도 뛰지만 벨기에 리그에 이재기라는 수비수가 또 엔트워프 팀으로 임대를 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얘 임대 갔는데 올 시즌 리그 데뷔했나? 검색해 보니까 좀 상황이 안 좋아요. 뭐가 안 좋냐면 이 팀이 현재 벨기에 리그 1위예요. 그러니까 이직 선수가 임대 간 팀 1위야. 수비수다 보니까 1위 하고 있는 팀의 수비는 거의 안 받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부상으로 나가거나 무슨 위험한 상태 아니면 안 바꿔요. 그렇게 더 안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뭐 강등권 팀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위권 정도면 뭐 이래저래 바꿔보면서 막 써보기도 할 텐데, 지금은 이 엔터프라는 팀이 벨기에 리그 1위에도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엔터프는 유로파 리그에서 토트넘하고 같은 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재익 선수가 좀 빨리 데뷔해서 조금 뭐 믿음을 받는다면 뭐 손흥민과도 맞대결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지금 상태는 좀 어려워 보여요. 왜냐면 팀이 너무 잘 나가. 다 이기더라고. 보니까 리그를 1위야. 그래서 이재익 선수 보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뭐 엔터프의 이재익은 감독이 원해서 또 임대를 데려간 거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벨기에 리그에서 데뷔하는 걸 보고 싶고요. 네. 오늘 새벽에 열렸던 슈투트라이던과 벨기에 또 명문구단 중에 하나죠, 스탕다르가 맞붙었는데 슈투트라이던이 2대0으로 이겼어요. 난 이거 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겼는지 몰라. 스탕다르가 좀 이름이 있는 팀인데, 아무튼 이날 경기에서 이승우가 후반 85분에 출전을 했고, 이승우는 뭐 지금 뭐 이렇게 교체 출전 85분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승우도 망했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승우는 저번 시즌보다 훨씬 좋아요. 왜냐면 이승우는 벨기에 리그에서 10경기를 치른 슈투트라이던에서 9경기를 출전했고, 선발로 나왔던 경기가 7경기예요. 네. 선발로 나왔던 경기가 7경기. 2경기는 교체로 출전하면서 총 10경기 중에 9경기를 출전했다. 물론 오늘 새벽에는 85분에 출전했지만 또 7번의 선발이었던 거는 또 잘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번 시즌보다 훨씬 더 많이 뭐 기회를 받고 있고, 이승우 본인도 지금 감독은 그래도 선수들에게 골고루 뛸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한다. 네. 그런 말도 하는 거 보면은 지금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오렌티나 이달의 선수에 리베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리베리가 이달의 선수에 뽑혔다라는 것을 잠깐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타랍이죠. 타랍이 벤피카와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2023년까지 계약을 연장을 했습니다. 옆에 우에코스타 보이죠? 네. 또 멋있으시네. 타랍은 머리가 짧아서 그런 것 같아. 아직도 애때 보인다, 되게. 나는 얘 세리아 막 임대 가고 해가지고 오래 못 버틸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잘 버티고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저번 주말에 맨시티가 또 비겼잖아요. 웨스트햄과. 웨스트햄과 1대1로 비겼고, 맨시티는 필포덴이 골 넣었고,
웨스트햄은 안토니오가 골을 넣었습니다. 웨스트햄이 먼저 선제골 넣었고 네, 맨시티가 쫓아가는 골을 넣었죠. 이 맨시티 선수들 평점만 스카이 스포츠에 나온 평점만 알려드릴게요. 에드리슨 골키퍼가 7점, 워커가 7점, 루벤 디에스가 7점, 가르시아가 6점, 칸셀로가 9점. 네, 칸셀로가 이날 또 어시했거든요. 경기 잘했거든요. 균도간이 6점, 로드리가 6점, 베실바가 6점, 스털링 7점. 야, 스털링이 7점이야? 어떻게 7점이지? 아기로 6점, 마레 7점. 네. 받았습니다. 사실 1대1 경기에서 나올 평점은 아닌데, 좀 뭐, 웨스트햄도 조금 평점이 후한 편이고, 맨시티는 진짜 후한 편이고, 내가 봤을 때. 네. 둘 다 평점 후하긴 했어요. 다음 소식은 이제 얼굴만 봐도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네, 미네네 알폰소 데이비스입니다. 캐나다 국적의 풀백이죠. 알폰소 데이비스가 발목 인대가 파열됐다고 해요. 제가 죄송한데 그렇게 긴 글은 잘 읽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채팅창을 보는데 이렇게까지 나오면 제가 어떻게 읽겠습니까? 네. 알폰 데이비스가 어린 선수죠. 아직 10대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선수가 어린 나이에 발목인데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는데 아마도 8주간 팀에서 이탈하게 될 거라고 보더라고요. 근데 젊은 선수들이 좀 인대 쪽에서는 빠르게 복귀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게 뭐 당장 뭐 한 달에 오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네. 좀 8주 정도 지금 보고 있고 이것도 다른 선수들에 비하면 좀 빠른 편으로 예상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본인이 약간 이런 큰 부상은 처음 당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이때 얘가 부상당하고 울고 나갔어. 울면서. 그러니까 이 부축당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부축하고 나가는데 애가 울더라고. 또 오랜만에 또 선수가 우는 거 보니까 부상 때문에 또 마음에 안 좋더라고요. 저도 짤로만 봤는데 눈물이 났지. 마음에 안 좋더라고. 아우. 잘생겼죠? 네. 도르트문트의 홀란드가 현재 14경기에서 14골을 넣고 있습니다. 20살의 홀란드가 샬케와의 레비어 더비에서 한 골을 더 추가하면서 이번 시즌 14경기 14골을 넣었습니다. 후반 16분 아크 부분에서 산초가 찔러준 공을 감각적으로 발음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감각적으로 칩슛으로 마무리하면서 독일 언론들이 이 같은 날 헤트트릭을 기록한 레반도프스키만큼 좋았던 경기력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얘 생각보다 파워풀하게 경기할 것 같긴 한데 경기 스타일 보면 생각보다 되게 유연해요. 그러니까 이 뭐 몸이 유연하다 이런 느낌으로도 받아들여도 되지만 그 플레이라는데 되게 선택을 빨리 하는데 그 선택이 결과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당연히 14경기 14골 넣었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유연한 사고방식도 있고 빠릿빠릿하게 플레이를 진행하면서 결과가 되게 좋아요. 모르겠어요. 진짜 어떻게 뭐 어떻게 배운 건지 뭐가 축구라는 게 탁 트인 건지 모르겠는데 잘하더라고. 진짜 봐도 잘하니까 뭐 그렇게 비싼 뭐 몸값을 이제 뭐 이야기 나오고 있긴 하겠지만 탄탄대로지 뭐 큰일만 없다면 잘하더라고. 쩝니다. 쩔어요. 원래 다른 소식이 있었는데 이거 맨유 소식인데요. 네. 카바니 소식은 아니에요. 그냥 뭐냐면 맨유가 48년 만에 홈에서 3경기 동안 무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유가 저번 주말이죠. 네, 첼시와의 홈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었고 맨유는 이날 무승부로 인해서 이제 홈에서 최근 3경기 1무 2패를 기록하면서 아직까지도 홈 승리가 없습니다. 맨유의 이 기록은 지난 1972년 그 시즌에 홈에서 3경기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한 이후로 48년 만에 나온 기록이라고 합니다.
맨유는 지난 홈에서 2패를 기록했고, 맨유가 애초에 저번 시즌은 지난 홈에서만 2패만을 기록했는데 올 시즌은 벌써 홈에서 2패를 기록했어요. 최근에 3경기가 1무 2패였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네. 저번 시즌은 홈에서 시즌 전체를 통틀어서 홈에서 2패밖에 없었는데 벌써 2패를 기록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뭐 맨유에 새로운 감독이 와야 된다라는 기사들이 자꾸 나오나 봐요. 네. 솔샤르 감독에 대한 불만이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FM 하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누군지. 팀만 보면 이 개구나. 네, 개입니다. 비에토. 아르헨티나 국적의 루시아노 비에토가 중동의 알 힐랄로 이적을 했습니다. 현재 26살에 아르헨티나 국적의 공격수고 알 힐랄과 3년 계약을 맺었으며 이적료로는 700만 유로였다고 합니다. 비에토는 저번 시즌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24경기 출전해서 4골을 넣었는데 그 4골마저도 근 3시즌 동안 가장 많이 넣은 골이래요. 그 4골이. 네. 비아레알 시절 때 시즌 12골을 넣으면서 오우 씨 이게 대박 터지나? 하면서 이제 라리가 다른 팀으로 이적했죠. 네. 갔는데 꼬마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뭐 그냥 거기서부터 망조였죠. 뭐. 네. 비아레알 나오면서부터 망조였어. 뭐 사실 얘 입장에서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그런 대형 클럽에 가고 싶었겠지. 욕심 났겠지. 알긴 아는데 비아레알이 있었으면 꾸준히 기회 받으면서 어떻게든 뭐 많이 뛰었을 텐데 그 이후로는 사실 뭐 프리미어리그 풀럼에서도 임대 와가지고 뛰었었기도 했고 그때 보면서도 막 얘는 안 되겠다 싶었는데 아릴날 간 게 뭐 안 된 건 아니지만 그냥 좀 그 옛날 그 비에토에 대한 기대치에 비하면 사실 좀 많이 좀 아닌 건 맞죠. 네. 다음 소식은 혼돈의 프리미어리그 소식인데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프리미어리그 최초로 6경기 만에 모든 팀이 다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ESPN에서 보도하길 프리미어리그 역사 최초로 시즌 6경기 만에 모든 팀이 다 패배를 맛보았다. 시즌 초반 현재 특별하게 치고 나가는 팀도 없고 6경기 만에 다 모든 팀들이 무패 행진이 중단되었고 패배가 없었던 4승 1무로 선두를 달리고 있던 에버튼조차도 사우스햄튼에게 2대0으로 패배를 당하면서 프리미어리그 20개 구단 모두가 패배를 당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올해는 뭐 이래나 저래나 네. 또 프리미어리가 꿀잼으로 가는 건가 네, 하는 거죠. 네. 사우스햄튼이 공격력이 좋더라고. 첼시랑도 물론 수비가 안 좋으니까 계속 뭐 좀 이렇게 막 큰 점수를 넣고도 못 이기고 첼시랑도 이제 3대3 비겼잖아요. 네. 또 이날도 이제 에버튼도 2대0으로 이겼고 이날은 2골 넣은 것도 당연히 칭찬받아야 하지만 무실점한 것도 네. 이날 하메스가 나름 잘했는데 막 그 프리킥 골대 맞고 막 길피 시그루손 그 슛도 골대 맞고 이래가지고 에버튼이 경기는 활기차게 좀 풀어가는 느낌이었는데 근데 조금 이제 네. 결국엔 결정력이 뭐 부족했던 거지. 뭐. 골대 맞추면 뭐하나. 울산도 2번이나 골대 맞췄어. 윤빛가람이. 골대 맞추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거지. 의미만 있어. 결과에는 상관없다 이거지. 다음 소식은 첼시에서 케파의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고 있는 맨디의 활약이 있습니다. 지난 맨유와의 원정 경기가 0대0으로 끝내면서 승점 1점만을 양팀이 얻어갔는데 근데 승점 1점만 가져간 게 아쉬운 게 아니라 첼시는 맨디의 실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것이다. 아주 잘한 경기였다라고 이제 평가한 기사더라고요. 후반전 추가 시간이 부여된 직후에
PK 박스 근처에서 레시포드가 정말 감각적으로 살짝 감기도 하고 밀어차기도 한 아주 좋은 슈팅이 있었는데 이 맨디가 환상적인 저런 세이브를 보여주면서 네, 결국 이날 경기가 0대0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 레시포드가 슈팅을 때렸을 때 솔샤르도 느낌적으로 야 이거 골이 될 것 같다라는 약간 그 기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세레머니 하려고 하는데 엄청 멋있게 박더라고요. 전반전 레시포드의 첫 번째 슈팅은 위협적이었지만 맨디는 또 오른발로 막아냈었고 후안 마타의 슈팅도 막아냈습니다. 솔샤르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맨디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맨유가 이겼을 것이라고 느끼는 감정은 당연할 것이다. 또한 맨디가 환상적인 세이브로 보여주었고 정말 멋진 선방이 있었고 이날 경기에서 맨디가 안 났더라면 아마도 승리한 팀은 맨유였지 않았을까라고 인터뷰에서 말을 하는 거 봤을 때는 맨디 활약에 대해서 솔샤르도 조금 되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유튜브, 락사, 에픽네이션, 에픽코리아에서 좋은 축구 소식을 올려주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하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또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합니다. 매일같이 축구 뉴스를 하고 있어요. 저녁 8시에. 뭐 시간이 바뀔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변화될 것 같지는 않고요. 내일 새벽에 이제 번니하고 토트넘 경기는 중계를 못 하잖아요. 중계권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는 무조건 선발로 나올 테니까 요거는 입중계를 유튜브하고 카카오 TV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보시면서 같이 대화하실 분들은 유튜브나 카카오 TV로 오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